19세기 프랑스에는 근대문학의 거장, 빅토르 위고가 있었죠. 대영 제국에는 찰스 디킨스가 있었고요. 러시아에는 톨스토이, 일본에는 나스메 소세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루신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는 한 시대를 뒤흔든 작가이자 중국인의 정신을 일깨워준 사상가였죠. 오늘 우리는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시대를 관통하는 그의 문학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881년 청나라 저장성 사오싱의 명문지주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본명은 저우수런. 훗날 세계를 뒤흔들 작가 루신이죠. 그의 가문은 수세기 동안 봉건지주로 번영을 노렸고 할아버지는 베이징의 한림원에서 근무하는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두 차례 아편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었지만 루신은 가문의 후광 덕에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죠. 6세의 집안 글방에서 독서를 시작하고 7세에는 사오싱의 사립학교인 산미서옥에 입학하여 촉망받는 학생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루신이 12세가 되던 해 할아버지가 시험관리에게 뇌물을 주다 발각된 것이었죠. 과거 시험에 번번이 실패했던 아버지를 급제시키려던 시도였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체포되어 긴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설상가상 아버지는 술과 아편에 중독되며 중병으로 쓰러집니다. 루신은 매일 전당포와 약방을 전전하며 약을 구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엉터리 처방을 내리는 걸 보며 그는 전통의학에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집안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처음부터 가난했던 게 아니라 갑자기 망한 거죠. 이 낙원의 상실은 루신에게 강렬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의 작품 세계에 보이는 깊은 비애와 어둠은 바로 불행한 소년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입신의 길이 막힌 루신은 난징의 무료 사관학교인 강남수사학당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내 서양식 커리큘럼을 갖춘 광무철로 학당으로 옮깁니다. 이곳에서 그는 근대 서양과학을 접하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뜹니다. 학당을 졸업한 후에는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죠.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전통의학에 대한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서양의학을 배워 중국인을 구하겠다는 꿈을 품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1904년 센다이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는데요. 바로 그해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의 패권을 두고 일어난 무력 충돌이었죠. 전쟁은 분쟁 지역인 중국에서도 벌어졌는데요. 마침 이 내용이 강의 중 슬라이드로 소개되었습니다. 그중 한 장면이 루신의 눈을 사로잡았죠. 러시아 스파이로 몰려 일본군에 처형당하는 중국인과 그 주위로 무표정하게 서 있는 중국인 구경꾼들. 동포가 죽임을 당하는데도 무관심한 그들을 본 순간 루신은 깨달았습니다. 중국인의 몸이 아니라 정신이 죽었다는 것을요. 이에 루신은 의학 공부를 포기하고 문학의 길로 들어섭니다. 무지몽매하고 타성에 젖은 민족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의학이 아닌 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자각한 거죠. 이것이 바로 중국어로 슬라이드를 뜻하는 환등 사건입니다. 이후 일본에서 번역일을 하며 작가의 길을 준비하던 루신은 1909년 중국 고향으로 돌아와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 사이 중국에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2000년 이상 이어진 전제군주제가 무너지고 최초의 근대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탄생한 거죠. 루신은 임시정부의 부름을 받고 베이징의 교육 공무원으로 임명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초대 총통 위안스카이가 독재 정치를 펼치더니 급기야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중화제국을 선포한 거죠. 실망한 루시는 깊은 방황에 빠집니다. 새로운 중국은 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 고뇌를 뚫고 나온 작품이 바로 광인일기입니다. 이때 그는 처음으로 루신이란 필명을 사용합니다. 루는 느리고 어리석다는 뜻으로 어머니의 성에서 따온 것이고 여기에 반대 개념인 신속하고 빠르다는 뜻의 쉰을 합친 이름이죠. 루신의 광인일기는 출간과 동시에 중국 문학사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제목부터 광인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미친 건 누구였을까요? 루신은 말합니다. 이 사회는 사람을 잡아먹는 사회다. 그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온 중국의 봉건사회를 고발했고 광인일기는 당시 신문화운동을 이끌던 진영의 이정표가 되었죠. 이후 루신은 고물기, 고향 등 수많은 작품을 발표하며 중국 근대문학의 거장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1921년 루신의 또 다른 대표작 아큐정전이 출간됩니다. 신의 혁명 시기 중국 농촌의 생활을 그린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아큐라는 날품 파리꾼입니다. 아큐는 무기력하고 비겁한 노예근성의 소유자죠. 궁지에 몰릴 때마다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만족에 젖는 이른바 정신승리법으로 비루하게 살아갑니다. 루신은 이를 아편전쟁 이후 문호를 개방한 청나라가 실패를 변명하고 감추며 허영을 채우는 것에 비유합니다. 실제로는 패배했으면서도 정신승리에 만족하는 기풍이 국민성으로 반영된 거죠. 루신의 표현법은 매우 섬뜩하고 날카롭습니다. 광인도 아큐도 모두 이 시대 최고의 약자이자 패배자죠. 하지만 이것이 루신의 문학적 전략이었습니다. 우매하고 힘없는 자를 최대한 비참하게 묘사함으로써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계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구시대의 전통을 무조건 부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개혁, 즉 내면의 개혁을 외친 겁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장제스의 국민당이 대립하던 격동의 시대. 루신은 문학적 사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좌파와 우파, 유학과 마르크시즘을 두루 비판했던 그를 기득권자들은 불편해했죠. 반대로 청년들은 그의 작품과 혁명사상에 열광했습니다. 1926년 천안문에서 외국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을 반대하던 시위대가 무력 진압을 당하는 3.18 학살이 벌어지자 루신은 공화국 수립 이래 가장 어두운 날이라며 군벌을 비판했다가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에드거 스노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스노가 중국에 아큐가 남아있는지 묻자 루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더 심합니다. 이제 아큐가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신의 사상은 좌나 우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중간물이었죠. 전통과 혁신,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중간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기득권층. 그는 기성세대가 스스로 희생할 때 사회가 발전하고 새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비판문학의 선구자로 근대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일으켰던 루신은 1936년 결핵과 천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사망하기 한 달 전 죽음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썼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빨리 치르세요. 저를 잊고 당신의 삶에 신경 쓰세요. 그러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이는 마치 그의 죽기 전 심정을 대변하는 듯하죠. 그런 유언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향 사오싱에는 루신의 생가와 학당 산미서욱이 그의 자취를 품은 채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그 길 끝에는 루신의 모습이 새겨진 벽화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시원스레 길 하나가 뚫려 있습니다. 과연 그 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루시는 단편소설 고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이란 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신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길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변화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